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독일군 병사들은 일제히 파리로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난 병사들 중엔 19살의 아우구스트 폰 카게넥 중위도 있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프랑스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그는 난생 처음 파리에 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우린 매우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시민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다. 우린 단체 관광에 새 지평을 열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독일 병사들을 외면합니다. 일부는 저항하기 시작했죠. 이 두 사람은 전화선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 의해 처형된 최초의 시민입니다. 페탱이 이끄는 독재 정권인 새로운 프랑스, 즉 비시 프랑스는 독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페탱은 유대인이 공직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반유대주의 법령을 공포합니다. 히틀러와 손을 잡은 것이죠. 독일군의 행진은 매일 계속됐습니다. 유럽의 많은 수도들이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프라하에 이어 바르샤바, 브뤼셀, 룩셈부르크, 헤이그, 코펜하겐과 오슬로, 런던만이 예외였죠. 1941년 2월 런던의 교외 지역. 이제 겨우 3살인 로즈는 벌써 2년째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로즈는 용감한 아이입니다. 영국에 살려면 용기가 필요했죠. 영국의 도시들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처치를 확고하게 지지했고 다행히 루즈벨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루즈벨트는 이제 막 미국 대통령직에 세 번째로 재선출된 참이었습니다. 여론은 아직 참전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루즈벨트가 보낸 무기들 중 일부만 영국에 도착합니다. 당시 영국 선박은 큰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대서양엔 독일 잠수함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망경으로 영국 선박을 찾아냈죠. 처칠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곧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고 전쟁의 결말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섬나라로 이는 이점인 동시에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점령당한 다른 나라들에겐 영국은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 유보트는 이제 프랑스의 항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뢰와 대포로 무장한 채 무리지어 다니며 사냥에 나섰던 이 대서양의 늑대들은 1941년 한 해에만 총 400만 톤에 달하는 영국 선박들을 침몰시켰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승무원들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침몰한 선박의 선원들에게 빵을 던져줍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갈증과 기아, 추위, 그리고 연료가 바닥나 죽게 될 것입니다. 히틀러는 잠수함의 활약에 기뻐했지만 미국의 대대적인 재무장 정책이 염려가 됐습니다. 그는 비서인 보어만에게 말합니다. 미국이 1년 안에 참전할 준비를 마칠 것이니 그들을 상대하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 자원들이 있는 곳은 동쪽이며 독일의 생존 공간인 그곳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러면 영국도 희망을 접고 평화를 추구할 테고 미국은 참전할 시기를 놓칠 테니 최대한 빨리 소련을 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히틀러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바르바로사의 이름을 따 이를 바르바로사 작전으로 명명합니다. 독일은 동부로 군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폰 카게넥 중위도 폴란드로 향했죠. 폴란드의 죄수들과 유대인들은 각종 건설 현장에 동원됐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가로질러 러시아 국경까지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새 도로를 건설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제9기갑사단과 더불어 폰 카겐에게 연대가 배치된 곳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바로 옆에 친위대가 있는데 친위대 사령관이 우리에게 유대인이 보고 싶냐고 묻더니 신호를 하자 한 형사가 작은 남자를 끌고 왔다. 사령관이 그에게 오늘은 몇 사람 물건을 훔쳤냐고 물었고 남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사령관은 몽둥이로 열대를 치라고 했다. 우리는 경악했다. 폴란드 점령이 이런 것이었던가. 우린 잔악행위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진실을 알 수는 없었다. 이 나라는 침묵의 나라가 돼가고 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대학살의 시작이고 거기에 우리의 손과 용기를 보태게 될 것이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다. 히틀러는 동부 전선 공격 계획을 연기합니다. 별도의 전쟁을 계획한 동맹국의 무솔리니를 도와야 했기 때문이죠. 무솔리니는 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참패를 당한 참이었습니다. 사막의 이탈리아군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구하기 위해 최고의 장군 한 명을 리비아로 보냅니다. 바로 에르빈 롬멜 장군과 그의 기갑사단인 아프리카 군단입니다. 독일에서 롬멜은 1940년 5월과 6월 사이에 프랑스의 캉브레, 아라스, 루앙과 쉘보르를 점령한 대단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초기부터 열정적이며 효율적으로 히틀러를 위해 헌신했던 골수 나치당원이었습니다. 롬멜은 탱크와 전격전을 신봉했습니다. 그는 즉각 아프리카 군단의 명령을 내려 영국 진영으로 진격합니다. 롬멜은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위험 인물이란 설명을 덧붙여 그의 사진을 배포했죠. 히틀러는 무솔리니가 점령하려 했던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발칸반도에서 전격전을 펼쳐 유고슬라비아를 점령한 후 히틀러는 그의 낙하산 부대를 크레타에 투입시킵니다. 히틀러는 러시아 침공을 위한 남쪽 측면을 확보했지만 귀중한 시간을 잃었고 바르바로사 작전은 몇 주간이나 지연됐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선 매년 국제 노동절을 기념해 전통적인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이번엔 특별한 준비가 더해졌습니다. 스탈린은 독일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죠. 그는 곧 공격이 시작되리라는 스파이들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이렇게 빨리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위반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독일군도 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소련의 인민위원이자 스탈린의 국방장관인 티모센코 원수가 정중하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공격 준비를 마쳤지만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는 건 피하고 싶었습니다. 영국과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유리할 듯했죠. 런던 교외에 위치한 로즈의 집은 독일의 폭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로즈의 부모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갑자기 BBC에서 놀라운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근방에서 독일 항공기 메서슈미트 110기의 잔해가 발견됐고 파일럿은 낙하산으로 탈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위급 나치당원이며 히틀러의 보안인 루돌프 헤스였죠. 그는 평화를 위한 임무를 띠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헤스는 초창기 히틀러 지지자 중 한 명이며 가장 광적이었습니다. 헤스는 다른 나치 지도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활약이 영예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총통에게 오직 자신만이 영국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감금되고 맙니다. 처칠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히틀러는 그를 버렸죠. 이후 헤스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스탈린은 모두 무시합니다. 도쿄에 있는 소련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가 보낸 마지막 보고서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1941년 5월 30일에 보낸 보고서는 독일의 공격을 경고하고 있었죠. 스탈린은 원자재를 계속해서 독일로 보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이후로 스탈린은 석유 수천 톤을 비롯해 크롬과 니켈 등을 독일로 수출했죠. 히틀러가 프랑스를 정복하는 데 기여를 한 셈입니다. 마지막 수송 열차가 출발한 것은 1941년 6월 21일 밤입니다. 밀을 가득 실은 열차는 자정 무렵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새벽 3시 독일 공병대는 공식적인 선전포고도 없이 은밀히 국경을 넘어 러시아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그들 뒤로는 독일군 153개 사단을 비롯해 핀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군대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파시스트 사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300만 대군과 함께 동원된 60만 대의 트럭 중 많은 수가 베를리에와 르노 등 프랑스 제작사에서 제작된 차량이었습니다. 3,000대 이상의 탱크와 7,000문이 넘는 대포, 3,000대의 항공기, (24시간) 이내에 1,500대의 소련 항공기가 이륙도 못해보고 파괴됐습니다. (300대) 이상은 독일군에 의해 격추당했죠. 독일의 기습 공격으로 소련 공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3,000km에 걸쳐 모두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진격의 공격 목표는 상징적인 목표물인 레닌그라드입니다. 레닌의 도시이며 러시아 혁명의 요람으로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중앙 진격의 공격 목표는 정치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스탈린의 수도 모스크바였고, 남쪽 진격의 목표는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키예프와 우크라이나였죠.
북부의 발트 3국에서 독일은 때로 해방군으로 찬양받았습니다. 스탈린의 공포 정치를 겪은 그들에겐 그 누구라도 정치적인 압박을 자행했던 무자비한 소련의 비밀 경찰보다는 나았던 것입니다. 퇴각하는 소련군은 발트 3국의 감옥에 있던 반공주의자들을 처형했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죠. 유대인들은 시신을 운반하는 일을 떠맡았습니다. 발트 3국 전역에서 유대인에 대한 조직적인 대학살이 계획되기 시작했고 독일은 그들을 부추기며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신을 태우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었죠. 중부전선에서는 전격전의 창시자인 구데리안 장군이 일련의 방어 시설들을 배치한 스탈린 전선에 가로막혀 고전했습니다. 기갑 척탄병을 투입해 뚫고 나가야 했죠. 구데리안은 계속 전진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요소가 그의 정예 차량화 부대의 행군을 방해했죠. 폰 카게넥이 설명합니다. 장갑차를 타고 전진하면 먼지가 자욱히 일어난다. 이곳은 러시아였다. 도로나 아스팔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끔찍하다. 누런색과 붉은색의 끈끈한 먼지가 눈이며 코, 입속 등 모든 곳으로 파고든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매일 50km를 이동했습니다. 바르샤바, 오슬로, 바이온에 이르기까지 계속 행군했던 이들은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광활한 나라인지를 깨달을 참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도 단 하나의 마을조차 볼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물자와 연료, 탄약을 실은 트럭들이 도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죠. 독일군이 극복해야 할 상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방어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새로운 타입의 러시아제 탱크의 등장에 독일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T-34는 30톤에 달하는 거대한 탱크로 막강한 대포가 장착돼 있고 광폭 무한 궤도로 어디든 갈 수 있었죠. 화력과 철판 두께는 독일 탱크보다 월등했지만 기초적인 무전 장치와 육중한 기어박스는 단점이었습니다. 이 괴물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는 독일의 88mm 대전차포뿐이었죠. 무기와 군대 등 전체적인 군사력은 독일이 더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이 이반이라고 칭한 러시아군은 마지막까지 결사적으로 저항했죠. 러시아군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고 독일군 사상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독일은 러시아 군대를 계속 무찌르며 3대 공격 목표인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키예프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히틀러는 정치 지도자인 인민위원들과 군에서 장교들을 감독하고 병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던 공산당원들을 모두 즉각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구데리안은 이런 범죄적 명령에 반대했죠. 그러나 제4기갑군의 사령관인 페프너 장군은 이 전쟁은 초유의 무자비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볼셰비크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점점 고갈돼가는 무기로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4명당 소총이 한 자루뿐일 경우도 많았죠. 러시아군은 전선 전역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망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스탈린은 강한 그루지아 억양으로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는 말을 하죠. 그는 러시아인들을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부르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적은 무자비하며 냉혹하다. 이 나라의 아문이 드리워졌다고 말입니다. 이 가장 암울한 시간에 그가 감히 공언합니다. 독일 파시스트 군대가 정말 무적일까? 나폴레옹의 군대도 무적이라고 여겨졌지만 결국에는 패배했다. 스탈린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군수 공장들을 동쪽의 우랄 산맥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농부와 소작인들에게도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모두 떠나라. 농지와 집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떠나라. 파시스트 침략자인 히틀러 무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라. 이것이 바로 스탈린의 초토화 정책입니다. 독일 장교들은 나폴레옹의 전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1812년 러시아는 도시와 들판을 태우는 전략으로 나폴레옹의 대육군을 패배시켰고 베레지나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1941년 7월 초 독일군 역시 중부전선에서 베레지나 강에 다다랐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소련의 저항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달갑지 않은 복병이 독일군을 기다리고 있었죠. 러시아군은 새로운 무기인 로켓탄 발사기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나서 스탈린의 오르간 또는 카츄샤라고 불리는 신무기였습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였죠. 하지만 그 무엇도 독일군을 막지는 못합니다. 7월 중순엔 모스크바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대도시인 스몰렌스크에 도달합니다. 스몰렌스크 전투는 3주 동안 계속됐죠. 독일군이 확성기를 통해 계속 항복을 종용했지만 러시아군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포로의 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깊은 숲속으로 숨어들어 반군이 됐습니다. 많은 소작농과 농부들이 반군에 합류해 전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들을 색출해냈으며 적의 통신선을 끊어놓기도 했습니다. 보복은 잔혹했습니다. 총통은 이렇게 명령했죠. 조금이라도 반감을 품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모두 즉각 처형하라. 히틀러는 독일군 총사령관인 카이텔 원수와 상의합니다. 바르바르사 작전은 지연되기 시작했고 일부 장성들은
이것이 히틀러의 삼면 공격 작전이 잘못된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중앙집단군의 사령관인 폰 보크 원수는 전 병력을 모스크바 공격에 집중하고 싶어 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에게 반박하는 장군들을 좋아하지 않았죠. 구데리안 장군도 그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모스크바까지는 이제 350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통은 반박했죠. 자넨 전시 경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네. 그들이 예전처럼 기아 작전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크라이나에 미리 필요하지. 모스크바는 상징일 뿐이니 나중에 처리해도 충분하네. 그는 독일군 후방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양쪽에서 몰아붙이기 위해 구데리안에게 남쪽의 키예프 쪽으로 우회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상 최대의 포위 작전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무려 60만 명의 러시아군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히물러가 수용소를 방문합니다. 포로들을 먹일 식량 공급 계획 따윈 없었습니다. 히물러는 그가 운터만슈, 즉 열등인간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해 아주 냉담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그냥 굶어 죽게 방치했죠. 폰 카게넥 중위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활은 안락했다. 필요한 것은 뭐든 다 있었다. 달걀, 버터, 과일, 우유, 와인. 흑해 유역에서 생산되는 뛰어난 적포도주였다. 또 이렇게도 썼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기쁘게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여자들은 빵과 꿀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를 해방군으로 여기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 특히 스탈린을 증오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대 초 스탈린은 대대적인 기아 작전을 전개해 거의 7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일부 반유대주의자들이 포함된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곳 졸로키프에서처럼 독일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직적인 대학살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치 독일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동맹을 얻을 이 기회를 망쳐버리고 말죠. 제국의 제2인자인 괴링 원수가 우크라이나를 시찰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입은 먹이지 마라. 일할 수 있는 자는 제국을 위해 일하고 나머지는 죽어야 한다. 일하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것이다. 괴링은 우크라이나를 노예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말살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것입니다. 나치 인종주의 이론의 중심인 알프레트 로젠베르크가 그와 동행했습니다. 히물러와 하이드리히는 아인자츠그루펜이라는 특수 처형 부대를 창설하는데 친위대원들과 경찰 그리고 유대인 검거를 맡은 병사들로 구성된 특수부대였습니다. 친위대는 유대인들을 숲속으로 끌고 가 삽을 주며 자신이 묻힐 무덤을 직접 파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집단 무덤을 길게 파내도록 하고 새로운 희생자들을 이미 죽은 시신들 위에 포개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조차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친위대는 결국 키예프 근방에 바비야르란 협곡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불과 이틀 만에 33,771명에 이르는 유대인이 처형당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전선 전역에 걸쳐 수백여 곳에 달한 이런 생지옥의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겨졌습니다. 100만 명의 유대인을 몰살시킨 이 계획적이고도 냉혹한 대학살은 후일 총탄에 의한 대학살로 불리게 됩니다. 히물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펜의 처형 액션에 직접 참여해본 히물러는 이러한 대학살의 병사들에게 끼치는 심리적인 부담에 주목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것이 배기관을 뒷칸에 연결한 가스밴이었고, 그것이 1년 후에는 가스실로 발전합니다. 북쪽에선 기나긴 레닌그라드 포위 작전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가전을 벌이는 대신 대포 공격과 굶주림으로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것이었죠. 도시의 건물들이 파괴됐습니다. 동물원의 코끼리도 공습의 희생양이 됐죠. 식량 배급은 곧 최저 생계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겨울이 오면서 최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남쪽에 있던 구데리아는 드디어 북쪽의 군대들과 합류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하라는 히틀러의 명령을 받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 오데사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전선으로 보건대 모스크바 진격은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독일군은 다시 7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독일군의 참모 총장인 요들 장군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폰 카게넥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가장 두려운 적을 맞게 됐다. 바로 가을 비와 러시아인들이 라스푸티차라고 부르는 진흙탕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진흙탕은 너무 끈적거리고 질척거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졌다. 탱크도 말도 사람도 아무것도 놓아주지 않았다.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루에 겨우 5에서 8km씩 전진했다. 한 발자국을 떼어놓는 것조차도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독일군의 자랑인 기갑사단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히틀러가 병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동부전선의 병사들이여, 동지들이여, 오늘 결정적이고 위대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독일군은 다시 모스크바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가 내려 땅이 굳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히틀러가 스탈린을 무찌를 것인지 전 세계가 숨을 죽였죠. 이때부터 여러 점령국의 극우파들이 독일군에 복무하기 위해 앞다투어 자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인, 덴마크인, 네덜란드인, LVF, 즉
프랑스 반볼셰비키 군단의 젊은이들이 독일 제국의 군복을 입고 동부 전선에서 싸우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들을 기다린 건 고통뿐이었죠. 1941년 11월 초에 때이른 할랭 전선이 휩쓸고 지나며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 가까이 급락한 것입니다. 독일군은 번개처럼 빠른 전격전을 치르기 위해서 조직됐고 4개월 안에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낼 예정이었습니다. 겨울에 대한 대비는 없었죠. 구데리아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병사들이 초라한 오두막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그들은 작은 마을 하나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마을을 잃거나 농가 하나라도 잃는 것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병사들은 추위와 이질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하루에 설사를 30번이나 하는 경우도 있었죠. 군의관인 하프 박사가 병사들에게 경고합니다. 잘 선택하라. 바지를 내리면 얼어 죽게 되겠지만 바지 뒤쪽 엉덩이 부분에 솔기를 뜯어놓으면 바지를 벗을 필요가 없다. 그와는 정반대로 사막에 있는 아프리카 군단은 전쟁의 노래인 릴리 마를렌을 들으며 뜨거운 탱크 표면에 달걀을 부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전쟁은 모래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연료와 식량 공급도 부족했죠. 롬멜은 진격을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프리카 군단 병사들의 희생을 요하는 새로운 공격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로 가는 길목에서 독일군은 더 이상 씻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적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옴이나 발진 티부스를 옮기는 이와 해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육군은 발진 티부스로 10만 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독일군은 전진합니다. 독일의 선봉부대는 모스크바 외곽에 도달했고 붉은 광장까지 직행하는 버스의 종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소련군이 점점 다가오는 독일군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 스탈린은 평소처럼 혁명 기념일을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탈린은 금지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연설을 합니다. 제정시대의 위대한 군인들의 이야기였죠. 위대한 군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라.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드미트리 포자르스키, 알렉산드르 수보로프, 미하엘 쿠트조프를 본받아라. 스탈린은 러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명과 모스크바 수비 작전을 짭니다. 바로 탱크 전문가로서 러시아의 구데리안으로 인정받는 45살의 주코프 장군이었죠. 행운의 여신은 주코프 편이었습니다. 소련 스파이 조르게가 히틀러의 동맹국인 일본이 최우선 적국인 미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련을 침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보를 알아낸 것입니다. 덕분에 주코프는 극동의 병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에 몇 개 사단을 불러들입니다. 이들은 장비도 좋았죠. 시베리아군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익숙한 거친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키와 술록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독일군을 사냥하러 나선 것이죠. 주코프는 독일군을 협공작전으로 압박합니다.
독일군 전사자와 실종자는 3만여 명에 달했고 수천 명이 시베리아로 보내집니다. 추위와의 싸움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거의 15년 후 고국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이들의 3분의 1이 채 안 됐죠. 폰 카게넥은 심한 부상을 당해 독일로 후송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신념은 사라지고 의심이 그 자리를 메웠다.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죽음만이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유일한 친구가 됐다. 러시아 국민들의 고통 역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토는 초토화됐고 모스크바는 지켜냈지만 수백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죠. 독일군은 200km나 뒤로 밀려납니다. 히틀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 전선을 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는 구데리안을 포함한 장군 35명을 해임하고 직접 독일군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진지를 재구축하고 장비를 재정비하며 복수를 계획합니다. 독일군은 러시아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히틀러는 그의 애견들이 있는 바바리아의 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모스크바 함락에 실패한 것은 장군들과 외교관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영국이 폴란드를 위해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고 군 정보부 역시 러시아군의 군사력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히틀러는 볼셰비키 군대가 야만적인 소장농들과 극단적인 공산주의에 단련된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히틀러는 자신의 행운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는 아첨꾼들에 둘러싸여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히틀러의 비서인 보어만의 정부가 독일의 영화 스타 마그다 슈나이더를 히틀러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마그다의 딸 로미 슈나이더와 보어만의 자녀들이 놀고 있습니다. 독일의 일상은 아직까지는 평화롭습니다. 대대적인 공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희생당한 자들은 저 멀리 눈속 깊이 묻혀 있었으니까요. 히틀러가 처음으로 대패한 후 이틀 뒤 독일의 동맹국 일본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에 대한 깜짝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진주만 공습이었죠. 일본의 대대적인 공습과 함께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확대됩니다. 런던에서는 로즈가 춤을 춥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고대하고 있죠. 식탁 너머로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 이제 미국이 우리 편에서 싸우게 될 거야. 러시아도 우리 편이고 영국은 더 이상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아도 돼.